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올린 속보나 각종 기사를 통해서 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사업을 지명 경쟁 입찰로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른 건 다룰 수가 없고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럼 과연 경쟁 입찰로 갔을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현대에 비해서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가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꼭 한화가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로 갔을 때 이 사업이 얼마나 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가끔 저에게 AI가 알려준 내용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저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읽어야 하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자료 조사에는 AI가 편할 것 같아서 유료 서비스까지는 써보지 않았지만 시험적으로 무료 서비스는 써봤습니다. 그런데 AI가 알려준 자료들은 너무 많은 오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가끔씩 제가 모르는 내용도 나와서 그 출처를 찾아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이트를 출처로 하는 등 도저히 AI를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가끔 그 장비의 기본 재원을 알기 위해서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창에 포함된 기본 AI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이미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드디어 에스토니아와 우리는 천무를 판매하기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우선 이번 계약 규모는 3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5천억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게 되는 천무는 총 6대입니다. 그런데 천무 6대를 공급하는데 5천억이나 드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계약에는 천무에서 발사하는 탄약과 그리고 에스토니아 현지의 MRO 센터 건립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 가격의 20%에서 30% 정도만 천무 도입 가격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탄약과 MRO 센터 가격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공급하는 탄약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유도 포탄은 없고요. 전부 유도 포탄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니 사거리 80km, 160km 그리고 290km의 유도 포탄을 공급한다고 하니 사거리 80km 모델은 한국판 GMLRS인 CGR-80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거리 160km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직경 280mm인 신형 유도 로켓인 CTM-160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거리 290km의 유도포탄은 당연히 수출용 전술탄도 미사일인 CTM-290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게 바로 계약 방식인데요. 이번 계약은 좀 특이하게 정부 간 계약인 G2G 방식의 계약인데요. 이 방식의 계약은 계약 주체가 천무를 생산하는 한화가 아니라 우리의 코트라인데요.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계약은 한화와 에스토니아가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부와 에스토니아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마 에스토니아가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도입할 때 겪은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지체 보상을 요구해서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에스토니아는 우리로부터 천무를 도입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도입했었고 이번에 우리 천무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문의 하이마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나중에 하이마스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납기 기간에 엄수를 요구했는데요. 미국 업체는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에 추가 도입을 하지 않고 우리의 천무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아마 틀림없이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에서 겪었던 납품 지연 문제 때문에 우리 한화에게 엄청나게 높은 지연 배상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없었던 한화가 코트라와의 계약을 유도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코트라를 경유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체보상 등의 보장을 정부가 대신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에스토니아의 지체보상 요구 문제를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보증으로 대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고작해야 육문의 천무를 도입하는 에스토니아가 이미 육문의 하이마스를 도입했음에도 하이마스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 천무를 도입한 건 미국 업체에서 하이마스에 납품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올해인 2025년에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육문을 전부 납품받았고 원래 계획된 것보다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천무의 유럽 진출에 성공을 했지만 솔직히 이번 진출은 정말 항상 무기 공급을 지연시킨 미국 업체 덕인 거라
뭐라고 말하긴 뭐합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우리의 천무를 도입했으니 주변국도 도입하지 않겠냐는 말도 있지만 에스토니아가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도입 규모도 워낙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의 58구 경장 포신을 우리 K9에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전투 역량 개발사령부 산하 무장센터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인 하나디펜스 USA가 미국의 58구 경장 포신을 K9에 탑재하는 협력 연구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하다가 급격한 포신 마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은 해외에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미 육군이 밝힌 요구 조건에 따르면 궤도형보다 차륜형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한화도 지금은 궤도형인 K9 자주포가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를 미국에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 육군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륜형이 더 유리하냐고 했을 때 최대 사거리 70km 이상 그리고 M109A7 자주포 이상의 방어력 그리고 하이마스급의 기동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주포들은 전부 52구 경장을 장착하고 있어서 최대 사거리 70km를 무유도 포탄으로 달성한 자주포는 없습니다. 다만 다들 단계적 발전을 통해서 각자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포신을 나중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리고 M109A7 자주포급 이상의 방어력은 이 차량 자체가 경량화를 위해서 차대가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방어력은 그닥 높지 못하기 때문에 차륜형 자주포라고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가장 문제는 하이마스급의 기동성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마스는 차륜형이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는 이번 사업의 후보들이 그만하게 비슷한데 바로 이 기동성 문제 때문에 궤도형보다는 차륜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화도 원래는 궤도형을 제안했다가 최근에 차륜형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자신들이 개발하던 58구 경장 포신을 굳이 우리의 궤도형 자주포인 K9에 통합을 한다는 건 분명 이번 사업에 유리한 위치를 우리가 점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을 미국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독일의 PGH-2000은 이번 사업의 후보에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PGH-2000을 선택한다고 해도 미국이 원하는 수량을 독일에서 공급할 수도 없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궤도형 자주포는 우리나라의 K9과 M109의 포신을 52구 경장으로 교체한 네덜란드나 영국 BAE 시스템의 개량형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이 궤도형 자주포를 선정을 한다면 과거에는 이 개량형 M109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문제는 이 자주포들은 성능적으로 우리의 K9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이 궤도형 자주포를 선정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K9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도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이 포신에서 최대 사거리 발사를 해서 최대 사거리를 80km를 달성은 했지만 아직은 이 포신을 자주포에 탑재한 형태가 아닌 지상에 고정한 형태로 시험을 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도 포신의 마모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58구 경장 포신을 자주포에 탑재해봄으로써 우리의 58구 경장 포신의 개발에 기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 실패하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의 58구 경장이 현재까지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장포신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소식은 우리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KDDX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제인 2025년 12월 22일에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총 3개였습니다. 하나는 KDDX 사업 추진안, 두 번째는 군 정찰위성2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항공 엔진 개발 안이었는데요. 분명 KDDX 사업 말고도 두 가지 안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두 사업은 이미 기존부터 알려진 사업이고 예정된 사업이라 특별할 건 없는 사업들입니다. 군 정찰위성2 사업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4.25 사업을 통해서 정찰위성 5대를 올렸습니다만 우리의 정찰위성의 수명은 대략 5년 정도이고 그래서 정찰위성 5대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다음 정찰위성을 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은 다음 정찰위성을 올리기 위한 사업안을 의결한 것이고요. 그리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은 16,000파운드급 국산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안도 중요는 하지만 이미 많이 알려진 사업들이라 크게 특이할 건 없는 안들이고요. 역시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KDDX 사업 추진안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사업분과위에서 방추위에 세 가지 안을 올렸는데요. 하나는 기본 설계를 수행한 현대와의 수의 계약을 하자는 안이었고, 두 번째는 현대와 한화가 공동으로 KDDX를 개발하자는 안, 세 번째는 현대와 한화가 경쟁 입찰을 하자는 안이었는데요. 문제는 수의 계약안은 올라는 같지만 국가기밀을 누설한 업체와 수의 계약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사실상 수의 계약이 선택될 가능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쟁 입찰과 공동 개발안이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이었는데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공동 개발로 사업안이 정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방추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경쟁 입찰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 방식은 결정되었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도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추위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방추위에서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결정을 해준 것만 해도 저는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결정된 방식이 경쟁 입찰이고, 사실상 이 방법이 가장 많은 변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쟁 입찰이 KDDX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의 계약을 했다면 그냥 내년 초에 현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장 원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방법이 선택될 가능성은 없었고, 원래는 공동개발이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요. 만일 공동개발이 선택되었다면 두 업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나눌 것인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수의 계약에 비해서 대략 1년 정도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1번함과 2번함을 두 회사가 동시에 건조해서 지연된 시간을 앞당기자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경쟁 입찰인데, 문제는 그럼 바로 내년 초에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상함을 건조할 때 단 한 번도 상세 설계를 경쟁 입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쟁 입찰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래는 전문가들은 경쟁 입찰 절차를 마련하는데 못해도 10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방사청에서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련하고 입찰 공고 등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자를 결정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수의 계약에 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대략 1년 정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럼 내년 말에 사업자가 결정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지금 현대와 한화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경쟁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산업부에서 특정 사업의 방산업체로 선정을 할 때 보통은 한 개 업체만 방산업체로 선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예 경쟁 입찰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산업부에서 현대와 한화 두 회사를 방산업체로 선정을 해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경쟁 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 원칙대로 군함을 건조한다면 산업부가 기본 설계를 한 업체를 그 함선의 방산업체로 단독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수행한 다음에 산업부가 방산업체 추가 모집을 통해서 추가 사업자를 받고 이번 함부터 경쟁 입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업부가 이례적으로 두 업체를 방산업체로 선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 자체가 기존에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경쟁 입찰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와 현대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가 다른데요. 우선 그럼 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했을 때 당장은 사람들은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현대에 비해서 보안 감점을 받고 있지 않은 한화가 유리하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원래 현대의 보안 감점은 저번 달인 11월에 끝났어야 하는데 방사청에서 불확실한 이유로 1년을 더 연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당장 현대 노조에서부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방사청에서도 현대의 보안 감점을 없애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있을 경쟁 입찰 때는 현대의 보안 감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현대의 보안 감점이 사라지고 현대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번에는 한화가 반발을 하겠죠. 그럼 현대의 보안 감점이 그대로 유지되면 한화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게, 이번에 장보고2 손원 1급 잠수함 개량 사업에서 현대는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현대가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현대와 한화의 점수 차이가 5점이나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 차이 대부분이 기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한 현대가 기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한화가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보완 감점을 받은 상태에서도 현대가 선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완 감점이 유지된다고 해도 누가 사업자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현대의 보완 감점이 유지된 상태에서 기술 분야의 점수 차이로 현대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화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의 보완 감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한화가 선정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화가 선정되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왜냐하면 현대가 선정되면 한화가 법적 절차만을 따질 수 있다면 한화가 선정이 되면 법적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못해도 2년에서 3년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대가 선정되고 한화가 법적 문제를 따지는 게 KDDX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KDDX 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방법은 현대의 보완 감점이 유지된 상태에서 현대가 한화와의 경쟁 입찰에서 기술 분야의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서 이 사업을 따는 게 KDDX 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복수 낙찰제 시행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만일 이번 사업에 복수 낙찰제가 적용되어서 만일 두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두 업체가 공동 개발을 한다는 건데 그럼 경쟁 입찰을 한다고 사업이 1년 지연되고 공동 개발을 두 업체가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기 위해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로 복수 낙찰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함선을 건조할 때 복수 낙찰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선정은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까지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함부터 복수 낙찰제를 적용해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수주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별로 사업이 빨라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번 함부터는 기존에도 우리 방식은 두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서 건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복수 낙찰제나 기존 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는 공동 개발이 물 건너간 상태에서는 복수 낙찰은 KDDX 사업을 앞당기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사업 일정이 2024년 6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까지 초도함 건조와 시험평가 완료, 그리고 2030년에 초도함 인도, 그리고 2036년까지 6척의 함선을 전력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방사청이 제시한 일정대로 한다고 해도 사업자 선정은 내년 말쯤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대략 2년 반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도함 건조와 시험평가도 지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KDDX의 초도함이 취역하는 건 이제는 2020년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2030년대 초에나 가능하겠죠. 분명 저도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될 방법이나 생각을 해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